네. 지난 시간에 1 장하고 인제 2 장까지 공부했어요.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인제 공부한 내용을 예 좀 반강제로 여러분들한테 인제 복습을 요구하는 거기는 한데 예.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시간을 들여서 네 뭐 오늘 시간 이전에 미리 풀어보지 못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라도 꼭 한 번 정도씩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3 장 화폐 또는 상품 유통인데요. 3 장이 인제 3 개의 절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치척도로서의 화폐입니다. 자 시작하죠. 네. 28 번부터 보겠습니다. 정명 혹시 부탁드립니다. 네. 화폐 때문에 상품들이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모든 상품이 가치로서는 대상화된 인간 노동이고, 따라서 그 자체가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의 가치는 한 개의 특수한 상품에 의해 공동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특수한 하나의 상품이 자기들의 공통적인 가치 척도, 즉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가치 척도로서 화폐는 상품들에 내재하는 가치 척도, 즉 노동시간의 필연적인 현상 형태다. 예 그렇죠. 화폐가 가치의 척도로 기능한다라고 했을 때 화폐가 어떤 신비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들은 노동시간이라는 가치 척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건 그 상품 외부에 있는 다른 상품을 통해서인데, 그렇다면 이제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방식은 뭐냐? 예.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 이제 화폐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9 번은 그 그 각주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제 그 이른바 노동화폐라는 개념인데 푸르동과 오원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 푸르동이 어떤 점에서 예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오태석 씨 부탁드립니다. 29 번이요. 네. 어째서 화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노동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어째서 예컨대 한 장의 종이 쪽지가 X 노동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째서 상품 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노동 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상품의 형태를 취하면 노동 생산물은 상품과 화폐 상품으로 분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째서 사적 노동은 그 대리물인 직접적으로 그 사회적인 노동으로 취급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오온의 노동화폐가 음소거 상태가 돼 버렸네요.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 주십시오. 오원의 노동화폐가 부터요. 네. 오온의 노동화폐가 화폐가 아닌 것은 극장의 입장권이 화폐가 아닌 것과 같다는 점이다. 오온은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 즉 상품 생산과는 정반대인 생산 형태를 전개하고 있다. 노동증명서는 개인이 공동노동에 참여한 부분과 공동생산물 중 소비용으로 예정된 부분에 대한 그의 청구권을 확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원은 상품 생산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상품 생산의 필연적 조건들을 화폐에 관한 속임수에 의해 제거해 보려는 푸르동과 같은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예 좋습니다. 자 어째서 화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노동 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예, 이른바 한 장의 종이 쪽지가 X 노동 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이게 사실은 이제 푸르동이 시도한 노동화폐인 거죠. 노동시간 쪽지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냐라는 거죠. 근데 그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하고 같은 질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왜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는가라는 문제. 예. 그리고 왜 사적 노동이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으로 될 수 없는가라는 문제죠. 예, 프루동의 이제 끝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근데 겉보기로는 프루동과 유사한 거의 똑같아 보이는 그 방식을 실험한 사람이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도 이제 그 막스 이전에 이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데, 자, 프루동은 이제 그 되도 않는 그 짓을 했다고 막스가 가혹할리만큼 이제 비판을 하지만 오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막스가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원이 노동화폐, 노동시간 쪽지를 발행한 것은 푸르동처럼 개별 생산자들이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제멋대로 생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영하는 이제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실적을 평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장 내의 분업이라는 건 예, 푸르동이 구상했던 공동체 내지는 협동조합에서처럼 자연 발생적이고 무정부적인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제 계획에 의해서 조직된 분업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했던 노동 자체가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받은 그 공장 내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노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에 따라서 노동증명서, 노동시간 쪽지를 발행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해서 예, 왜 분배를 했던 하는 방식이 전혀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화폐처럼 보이지만 화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생산물 중에서 자신이 기여한 목만큼을 이제 끌어내는 것과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형식상 화폐가 존재하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만 이제 그 의미가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이제 전혀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30번. 가치 척도와 가격의 도량 표준은 화폐의 전혀 다른 두 가지 기능이다. 화폐가 가치의 척도인 것은 화폐가 인간 노동의 사회적 화신이기 때문이고, 가격의 도량 표준인 것은 화폐가 고정된 금속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 척도로서 화폐는 다종다양한 상품의 가치를 가격, 즉 상상적인 금량으로 전환시키는 데 봉사하며, 가격의 도량 으로서 화폐는 이런 금량을 측정한다. 네, 좋습니다. 네. 국가가 그 화폐 상품에다가 일정한 이제 그 도량 단위를 부여하고 이제 명칭을 확정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가격의 도량 표준이고 그 역할은 가치적 도로서의 기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상품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의 화폐 명칭이다. 그러나 상품 가치량의 지표로서의 가격은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의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의 지표는 반드시 그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로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격과 가치량 사이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 즉 가격이 가치량과 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격 형태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은 결코 가격 형태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가격 형태를 법칙은 끊임없는 불규칙성 사이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평균으로서 자신을 관찰할 뿐인 생산 양식에 적합한 것으로 만든다. 가격 형태는 가치량과
가치량과 가격 사이, 다시 말해 가치량과 이것의 화폐적 표현 사이의 양적 불일치 가능성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질적 모순, 화폐는 상품의 가치 형태에 지나지 않지만 가격이 전혀 가치를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모순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물건은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가질 수 있다. 상상적인 가격 형태, 예컨대 미계간지의 가격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현실의 가치 관계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고 가격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그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네, 이 얘기를 이제 일권 일편 수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온전한 설명은 자본론 3권에나 이제 가야 확인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노동가치 이론과 관련해서 대단히 이제 광범위한 오해가 존재하죠. 그래서 마치 노동가치 이론이 개별 상품의 가격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것처럼 이제 주장한다라는 생각인데, 특히나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사고 방식이 부르주아 경제학, 주류 경제학의 사고 방식, 눈에 보이는 가격이 곧 가치라고 주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막스 이전에 스미스 리카도 당시부터 있었던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스미스 리카도가 접근했던 방식과 막스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하고 리카도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 괴리가 노동가치 이론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쨌거나 이 가치하고 가격을 직접적으로 개별 상품 수준에서 일치시키는 어떤 묘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스는 이제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가격과 가치량 사이의 괴리는 이 가격 형태 자체에 이미 그 가능성이 있고, 이건 가격 형태의 결함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오히려 적합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칙이라는 건 끊임없는 불규칙성 사이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평균으로서 관철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괴리를 해소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론 전체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게 결국에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법칙을 예, 분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론 3권에 이제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진다. 가치를 전혀 갖지 않은 것도 가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을 전혀 이제 갖지 않은 음, 것들,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 그리고 토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가격을 갖는가라는 문제는 자본론 3권 5편하고 이제 6편까지를 공부하면 이제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에, 3장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장 1절이 가치의 척도로서의 화폐였다면은 3장 2절은 이제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입니다. 보도록 하죠. 자, 은찬 씨 부탁합니다. 32번. 상품의 교환은 모순되고 서로 배제하는 관계들을 내포하고 있다. 상품의 발전은 이 모순들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들이 운동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현실의 모순이 해결되는 방법이다. 사회적 분업은 상품 소유자의 노동을 일면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그의 욕구를 다면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그의 생산물은 화폐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등가 형태를 취하지 못한다. 사회 생산 유기체의 각종 분산된 요소들을 분업 체계로 통합하는 양적 편성은 그 질적 편성과 마찬가지로 자연 발생적이고 우연적이다. 분업은 노동 생산물을 상품으로 전환시키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 생산물이 화폐로 전환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한다. 동시에 분업은
이 전환의 성공 여부를 우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품은 화폐를 사랑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의 그 길은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반적 등가물 상품 화폐가 등장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순이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무정부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된 사회적 분업이라는 게 그 생산물을 상품으로 만들면서 화폐와 교환되는 게 이제 필수적인데 문제는 상품이 화폐로 되는 상품이 팔린다는 것 자체가 보장된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씨 부탁드립니다. 네. 유통은 물물 교환에 존재하는 자기 생산물의 양도와 타인 생산물의 취득 사이의 직접적 동일성을 판매와 구매라는 대립적 행위로 분열시킴으로써 물물 교환의 시간적, 장소적, 개인적 한계를 타파한다. 서로 자립적이고 대립적인 과정들이 하나의 내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또한 바로 그 과정들은 내적 통일이 외적 대립을 통해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두 과정은 서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자립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두 과정의 외적 자립화가 일정한 점까지 진행되면 그 내적 통일은 공황이라는 형태를 통해 폭력적으로 관철된다. 예, 좋습니다. 자, 화폐가 등장하면서 이제 무엇이 달라졌는가라고 했을 때 화폐 이전에는 판매라는 행위와 구매라는 행위가 구분되지 않았는데 화폐가 등장하게 되면 판매와 구매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분리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 판매한 다음에 이제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 즉 결국에는 다른 한편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 이제 누적될 가능성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폭력적으로 해소하는 과정, 균형을 어거지로 폭력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과잉생산 공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폐 하나 등장했을 뿐인데 이제 공황이 언급되고 있는데 뭐 글자 그대로 이제 형식적인 가능성일 뿐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이제 막스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공항에 대해서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상품 생산 사회로서의 이제 자본주의가 아직 그 자본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수준에서도 이미 불안정성 내지는 이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폐 유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김기수 씨 부탁드립니다. 네. 상품 유통이 화폐에 직접 부여하는 운동 형태는 화폐가 출발점에서 끊임없이 멀어져 간다는 것, 화폐가 어떤 상품 소유자의 수중에서 다른 상품 소유자의 수중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화폐의 유통이다. 화폐 운동은 사실상 상품 유통의 표현에 지나지 않지만 외관상으로는 반대로 상품 유통이 화폐 운동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상품들의 운동이 화폐를 움직이게 하는 건데 겉보기로는 마치 화폐가 상품들이 유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주객이 전도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예, 상품 유통이 활발했을 경우는 돈이 잘 돈다. 경제 상황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제 상황이 이제 부진했을 때 이른바 상품 유통이 정체에 빠졌을 때는 돈이 잘 안 돈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35번으로 가면은 유통수단의 양,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절에서 두 번째 소절, 화폐 유통,
보고 있습니다. 예, 35번을 보도록 할게요. 35번은 네, 박지현 씨가 읽어주십시오. 상품 가치가 불변인 경우에도 상품 가격은 금의 가치와 함께 변동한다. 즉, 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에 비례하여 상품 가격은 상승하고, 금의 가치가 상승하면 이에 비례하여 상품 가격은 떨어진다. 그리하여 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상승한 결과 상품들의 가격 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에 따라 유통되는 화폐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을 수 없다. 상품들의 가격이 먼저 화폐의 가치에 반비례하여 변동하고 이로부터 유통수단의 양이 상품들의 가격에 정비례하여 변동하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자, 상품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고 했을 때 유통되어야 될 상품들의 가격 총액과 화폐 상품의 가치, 그러니까 이걸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변동하면 상품 가치는 이제 반비례하죠.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상품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의 경우는 반대로 되고 그렇게 상품 가격, 상품의 총 가격이 변동하면 그것에 이제 필요한 유통수단의 양, 화폐의 양이 다시 변동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통화폐량의 변화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화폐 상품의 가치 변동이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가격이 변동이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유통화폐량이 이제 변동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른바 가격혁명이라는 현상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가 이제 36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루아 씨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36번이요. 먼저 화폐 재료, 즉 가치 척도로 기능하는 상품의 가치가 변동하고 그 때문에 상품 가치의 화폐 표현인 상품 가격이 변동하고 또 그 때문에 이들 가격의 실현에 필요한 유통 화폐량이 변동하게 될 것이다. 화폐가 가치 척도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때, 화폐의 가치는 전제되고 있다. 가치 척도, 그 자체의 가치가 하락하면, 그것은 먼저 귀금속 생산지에서 귀금속과 직접 교환되는 상품들의 가격 변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특히 부르주아 사회가 덜 발전한, 어, 아이고, 예. 예, 여기요. 덜 발전한 단계에서는 상품들의 대부분은 오랜 기간 가치 척도의 종래 가치, 이미 오래전에 비현실적으로 되었다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 상품은 그들 공통의 가치관계를 통해 다른 상품에 영향을 주므로 상품들의 금 가격 또는 은 가격은 점차 그들의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비율로 고정되고 드디어 모든 상품 가치가 화폐 금속의 새로운 가치에 따라 평가된다. 이와 같은 조정 과정은 기금속과 직접 교환되는 상품이 대금으로 기금속이 유입되기 때문에 기금속량의 계속적인 증대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가격이 조정되어 가는데 비례하여 다시 말해 상품들의 가치가 기금속의 새로운 가치, 이미 떨어졌거나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에 따라 평가되는데 비례하여 그것과 같은 속도로 이 새로운 가격의 실현에 필요한 기금속의 추가량도 이미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금은의 새로운 생산지 발견에 뒤이어 일어난 여러 사실들을 일면적으로 관찰했기 때문에 17세기와 특히 18세기의 사람들은 상품 가격이 오른 것은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금과 은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그릇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혁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화폐수량설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주장이 성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량의 이제 은이 유입되면서 예, 전반적으로 이제 상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화폐량의 증가가 상품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유통수단량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화폐 상품의 가치가 변동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수량설과 이제 노동 가치로는 이제 전혀 다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이제 생겨났느냐라는 건데 이따가 다시 한번 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막스가 이제 설명하는 거는 정반대죠. 화폐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그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막스의 설명.
있죠.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화폐량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화폐 생산, 특히 이제 그 남아메리카의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이제 은광산들에서 유럽에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적용되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감소되었고, 그게 결국엔 상품들의 가격을 명목적으로 상승시키게 된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화폐량, 그 화폐로 사용되는 이제 금과 은의 양의 증대를 수반했기 때문에 그 겉모습만을 보고 마치 이제 화폐량, 유통수단량의 증대가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린 씨 지금 읽으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어디부터 읽으면 되죠? 37번입니다. 아, 37번이 아니라 특정한, 38번이요. 맞네요. 37번이에요. 특정한 기간의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의 총량은 한편으로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 땡땡 총액에 의해 규정되고 다른 한편으로 유통의 대립적 과정들의 변화 속도에 의해 규정된다. 유통수단의 양은 유통상품의 가격 땡땡 총액과 화폐 유통의 평균 속도 땡땡에 의해 규정된다. 땡땡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이 여기 들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땡땡 안에 들어가야 될 답이 속도예요. 그죠? 네. 네. 상품 가격은 유통수단의 양에 의해 결정되며 유통수단의 양은 또한 한 나라에 존재하는 화폐 재료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환상은 그 최초의 주창자들이 채택한 엉터리 가설, 즉 상품은 가격을 가지지 않고 유통과정에 들어가며 또 화폐도 가치를 가지지 않고 유통과정에 들어가 거기에서 잡다한 상품 집단의 일정한 부분이 기금속 더미의 일정한 부분과 교환된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화폐 수량설의 논리는 화폐량의 증감에 따라서 가격이 비례적으로 변동한다라는 식이고, 뭐 MV는 PT라는 식으로 요약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되어야 될 상품들의 총 가격을 화폐 유통 속도로 나눈 값이 바로 이제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 거고, 그 화폐 수량설은 이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라는 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유통 과정에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폐의 가치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유통에 들어왔을 때 상품과 화폐를 양적으로 비교해서 비례적으로 이제 사후적으로 교환 비율이 정해진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 실제로는 생산 과정에서 이미 상품이든 화폐 상품이든 그 가치가 결정된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그게 그 확인되면서 이제 상품들의 가격이 나타날 뿐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논리죠. 네. 그 다음에 38번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그 주화 가치의 상징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내재적 가치가 없는 불안은행권, 가치 상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를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김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38번이요. 국가가 발행해 강제 통용력을 준 불안지폐는 금속화폐 유통에 그 직접적 기원을 두고 있다. 진정한 지폐가 화폐의 유통수단 기능에서 발생한다면 신용화폐는 화폐의 지불수단 기능에 그 자연발생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지폐 유통의 독자적 법칙은 오직 지폐가 금을 대표하는 비율에서 생길 수 있다. 이 법칙은 지폐의 발행은 실제로 유통될 금량 또는 은량을 지폐가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폐가 자기의 한도, 즉 실제로 유통했을 같은 명칭의
금화의 양을 초과한다면 지폐의 신용이 일반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폐는 상품 유통의 내재적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금량만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가격의 도량 표준으로서 금의 기능에 변동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예, 좋습니다. 자, 앞서 이제 유통 필요 화폐량을 결정하는 이제 법칙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보다 더 많은 화폐가 투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재적 가치를 갖는 상품 화폐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연스럽게 이제 빠져나와서 축장, 퇴장돼 버리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국가가 부여한 강제 통용력만이 화폐로서의 지위를 방제하고 있는 이런 그 경우라면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불안은행권도 불안지폐도 동일한 방식의 퇴장이 일어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행권이 유통필요 화폐량보다 이제 더 많이 투입되었을 때 그 유통필요 화폐량을 초과하는 불안은행권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거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각국의 정부가 공황 경제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살포한 다음에 조금 사태가 진정된 것처럼 여겨지면은 바로 출구 전략을 쓴다란 말이에요. 어거지로 이제 이걸 끌어내려는 방식으로 이런저런 조작을 하는데, 불안지폐가 자연스럽게 퇴장된다면 그런 방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퇴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알고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이제 막스가 이미 19세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지폐유통의 특수법칙인데, 결국 막스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이제 관리와 구제를 위해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유통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불안지폐를 투입하는 상황이 만성화됐고, 그러면서 이른바 인플레이션도 오늘날 만성화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 정도 이제 돈 것 같은데요. 예, 은찬 씨 부탁합니다. 39번. 어째서 금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기 자신의 상징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가? 지폐에 의해 대리될 수 있는 최소량의 금은 항상 유통 분야에 머물러 계속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며 따라서 오직 그 기능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금화의 운동은 상품 탈바꿈 CMC의 반대 국면들의 계속적인 반복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고 한 상품의 교환 가치의 독립적 표현은 여기에서 다만 순간적으로 존재한다. 그 상품이 곧바로 다른 상품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폐를 끊임없이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는 화폐의 단순한 상징적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화폐의 상징은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사회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지폐는 이 정당성을 강제 통용력에서 얻고 있다. 이런 국가적 강제는 한 공동체의 국내 유통 분야에서만 유효하다. 또한 이 유통 분야에서만 화폐는 오로지 유통 수단의 기능에 전념하며 따라서 지폐의 형태로 순수히 기능적인 존재 양식, 이 경우 화폐는 금속 실체와 외부적으로 분리된다. 를 얻을 수 예, 있다. 예, 좋습니다. 네,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상징으로 대체될 수가 있는데, 이런 국가적 강제가 결국 그 국가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이제 유효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갑니다. 3장 3절이에요. 보면은 3장 3절은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장화폐, 지불수단, 세교화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스가 이 화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1절, 2절, 3절로 갈수록 점점 이제 요구되는 조건이 심화된다라는 거예요. 가치적도로서의 화폐는 계산화폐라는 거죠. 실물이 필요가 없어요.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예, 실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잠깐 나왔다 사라지고 가치가 없는 상징으로도 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절로 가면 얘기가 조금 이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3장의 이제 3절을 보면은 막스가 그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치척도의 기능에서 같이 순전히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유통수단의 기능에서 같이 대리 가능한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른바 세교화폐로서의 금이고요. 그리고 대리물을 통해 수행되더라도 이 기능이 예, 다른 모든 상품과 달리 이 화폐를 그 교환 가치의 유일한 적절한 존재 형태로 고정시키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퇴장화폐 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이런 자격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다른 데였네요. 네, 4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옥 씨 부탁드립니다. 네. 상품 유통의 확대에 따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형태의 무인 화폐의 권력이 증대한다. 그러나 화폐는 자기 자신이 상품이며 누구의 사유물로도 될 수 있는 외부의 물건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힘이 개인의 사적 힘으로 된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거래의 수단으로서 화폐가 등장을 했지만은 결국 유통에서 빠져나온 이제 퇴장 화폐를 많이 보유할수록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폐 소유자의 사적인 힘은 결국 어디서부터 온다? 네.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화폐의 권능이 결국 사회적 행위의 결과물이었으니까 사실은 사회적 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개인의 사적 힘으로 되는 과정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더 많은 화폐를 자기 수중에 넣고자 하게 되죠. 자, 41번 박지현 씨 부탁합니다. 네. 화폐를 퇴장하려는 충동은 그 성질상 끝이 없다. 화폐는 어떤 상품으로도 직접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 부의 일반적 대표라는 점에서 질적으로나 형태상으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화폐액은 모두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구매 수단으로서 제한된 효력만을 가진다. 화폐의 이런 양적 제한성과 질적 무제한성 사이의 모순은 화폐 퇴장자를 축적의 시시푸스 같은 노동으로 끊임없이 몰아넣는다. 네, 그래서 왜 이제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 자본가들이 그렇게도 이제 온갖 짓을 해가면서 자신의 이제 그 재산을 늘리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성상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한테 이제 대들었다고 그 끝나지 않는 형벌을 가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이제 올려놓으면은 그게 이제 바로 또르르 굴려 내려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화폐를 축적하려는 충동이라는 건 무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보도록 할게요. 김기수 씨 부탁합니다. 네, 상품 유통의 규모, 속도와 상품 가격의 끊임없는 변동 때문에 화폐의 유통량도 쉬지 않고 증감한다. 그러므로 화폐 유통량은 수축할 수도 팽창할 수도 있어야 한다. 어떤 때에는 화폐가 유통수단으로서 끌려 들어가야 하며 어떤 때에는 유통수단으로서 밀려 나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유통하는 화폐량이 항상 유통 분야의 흡수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국 안에 존재하는 금은, 화폐의 양은 유통수단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금은 화폐의 양보다 많아야 한다. 이런 조건은 화폐가 퇴장화폐로 전환됨으로써 충족된다.
예, 그렇죠. 이제 당장 필요 없는 유통에 필요하지 않은 화폐는 퇴장되고 필요할 때 이제 그게 다시 끌려 나오는 방식으로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화폐 수령설에서는 모든 화폐가 전부 다 유통에 투입된다라고 상정하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3번으로 갑니다.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입니다. 김현근 씨 부탁드립니다. 네.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에는 하나의 내재적인 모순이 있다. 여러 지불이 상쇄되는 한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는 계산화폐 또는 가치 척도로서 오직 관념적으로 기능할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한 화폐는 유통수단, 즉 상품 교환은 오직 순간적인 매개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의 개별적 확신, 교환 가치의 독립적 존재 형태, 일반적 상품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모순은 산업, 상업의 공황 중 화폐 공황으로 알려진 국면에서 폭발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라는 거는 화폐가 거래 당시에 바로 지불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 지불하겠다는 지불 약속을 통해 성립하는데 만기가 돼 나오면 화폐를 밀어넣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 B가 어음을 부도를 내면은 A가 이 어음을 근거로 해서 행했던 신용 거래도 전부 이제 끝장나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처럼 신용이 이제 골고루 발달한 상황을 당연히 전제로 하게 되죠. 그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44번으로 이어집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44번. 이 화폐 공황은 지불들의 연쇄와 지불 결제의 인위적 조직이 충분히 발전한 경우에만 일어난다. 이 작용 원리에 전반적 교란이 일어날 때 이 교란의 원인이 무엇이든 화폐는 계산화폐라는 순전히 관념적인 모습으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화로 변해버린다. 더 이상 보통의 상품은 화폐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 상품의 사용 가치는 쓸모없는 것으로 되며 상품의 가치는 그 자신의 가치 형태 앞에서 사라지고 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르주아는 호경기에 도취되어 자신만만하게 상품이야말로 화폐라고 하면서 화폐를 순전히 관념적 산물이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시장에서 화폐만이 상품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사슴이 신선한 물을 갈망하듯 부르주아의 영혼은 유일한 부인 화폐를 갈망한다. 공항에서는 상품과 그 가치 형태인 화폐 사이의 대립은 절대적 모순으로까지 격화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화폐의 현상 형태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는데 지불을 금으로 하든 은행권과 같은 신용화폐로 하든 화폐 기구는 여전히 완화되지 않는다. 네, 뭐 이럴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공황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출발점은 뭐다? 화폐가 갖는 이제 기불 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용화폐에 대한 얘기가 45번에 이어집니다. 오태석 씨 부탁드립니다. 신용화폐는 화폐의 지불수단 기능에서 직접 생긴다. 외상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채무 증서가 그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유통함으로써 신용화폐가 생기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용제도가 확대되면 지불수단으로서 화폐 기능도 확대된다. 지불수단으로서 화폐는 여러 가지 특유한 존재 형태를 취하는데 이 형태의 화폐는 대규모 상거래 분야에서 사용되고 금과 은에 주화는 주로 소매상의 분야로 밀려난다. 상품 생산이 일정한 수준과 범위에 도달하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은 상품 유통의 영역을 뛰어넘게 된다. 화폐는 모든 계약의 일반적 재료로 된다. 지대나 조세 등은 현물 납부로부터 화폐 지불로 변한다. 이 변화는 생산 과정의 전체 성격에 의해 제약된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신용화폐라는 게 이제 뭐냐? 어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까지 이제 다른 상품을 거래에 사용되는 화폐처럼 사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출발점이었고 뭐 수표나 태환은행권도 본질적으로 이제 어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불수단 기능으로부터 생겨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불수단에서 기능이 어디까지 확장된다? 지대나 조세 같은 것도 화폐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른바 지대 급납화라는 건 상품 생산이 이제 충분히 발전한 사회에서만 실현 가능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46번으로 가겠습니다. 임정빈 씨 부탁합니다.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가 발전하면 채무의 지불 기일에 대비하기 위한 화폐 축적이 필요하게 된다. 부르주아 사회의 발전과 함께 부르 모은의 독립적 형태로서 퇴장화폐는 없어지지만 지불 수단의 준비금이라는 형태로서 퇴장화폐는 증대한다. 부르주아적 생산이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에서는 은행의 금고에 쌓이는 퇴장화폐는 자기의 독특한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된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이 퇴장화폐가 그 평균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은 상품 유통의 정체, 즉 상품 탈바꿈의 진행 중단을 예, 좋습니다. 퇴장화폐 관련한 얘기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7번 이제 마지막 기능이죠.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입니다. 루아 씨 읽어주세요. 세계무역에서는 상품은 자기 가치를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한다. 그러므로 상품의 독립적 가치 형태도 세계화폐로서의 상품에 대립한다. 세계 시장에서 비로소 화폐는 그 현물 형태가 수성적 인간 노동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화신인 상품의 성격을 완전히 발휘하게 된다. 화폐의 존재 양식이 그 개념에 부합하게 된다. 세계 화폐는 일반적 지불수단, 일반적 구매수단, 그리고 부일반이 절대적 사회적 체험물로 기능한다. 각국은 국내 유통을 위해 준비금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의 유통을 위해서도 준비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퇴장화폐의 기능들은 부분적으로는 국내의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인 화폐의 기능에서 발생하며 부분적으로는 세계화폐로서 화폐의 기능에서 생긴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각국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예, 그 화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든 간에 세계 시장으로 이제 가면은 그래서 한 개별 국가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면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상품만이 세계화폐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이나 은만이 그 역할을 했었죠. 자, 1970년대 초까지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른바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로는 미국이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한 이후로 공식적으로는 금이 화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재 상황이 금과 무관한 상황으로 잘 굴러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이제 그 모든 나라의 그 화폐가 불안은행권으로 되면서 그 지속적인 이제 불안정성과 환율 변동이라는 게 이제 계속되고 있고 또 뭐 아무리 강대국의 그 불안은행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전에는 그나마 이제 뭐 미국의 달러나 미국이 발행한 재무성 채권 정도는 믿을 만한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이제 믿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팽배하면서 금값이 연일 이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권 1편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권 1편을 한번, 1권 1편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 그, 가치라는 게 인간의 노동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예, 그, 화폐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석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제 올려놨던 그 자료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거니까 뭐 따로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계속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 예, 각각의 이제 개념들, 용어들을 그 임의로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 우리 책에서 막스가 이제 그 정리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의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노동가치 이론인데,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 그 크기가 노동 시간에서 결정된다라는 건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즉 막스가 뭔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정했다라는 식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주류 경제학도 자본주의 경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대단히 비현실적인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경제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체제라는 결론이 나와버리죠. 근데 막스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막스가 이제 그 독일어 입한 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표의 방법과 이제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가 잘 돼서 재료의 일생이 관념에 반영된다면 우리가 마치 선험적인 논리 군청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과는 이제 다른 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막스가 뭐 이를테면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즉 자본주의가 착취사회라는 것들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가치를 인간의 노동이라고 가정했다라는 식의 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자본주의가 착취사회로 된다라는 건데 사실 자본주의적 착취는 노동가치 이론의 필연적 결론이고 스미스나 리카도도 익히 이제 알고 있었던 건데 어쨌거나 이제 그 결론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이제 노동가치 이론 자체에 시비를 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했던 방식과 노동가치 이론이 똑같은 거다라는 식의 그 논리인데 뭐그 막스의 이론에 그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상당수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막스 자신은 이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씨 부탁합니다. 네. 가치 개념을 실증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요설은 문제가 되는 사안에 관한 그리고 과학의 방법에 관한 가장 완전한 무지에서 기인한다. 어느 국민이나 1년이 아니라 두서너 주일 동안만 노동을 중지해도 죽게 된다는 것은 어떤 어린애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욕망에 상응하는 상품의 양은 다양하고 양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총노동의 양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다. 사회적 노동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해야 할 이러한 필요성은 절대로 사회적 생산의 특정한 형태를 통해서 지향되지 않고 단지 그 현상 방식만을 바꾼다는 것은 자명하다. 자연 법칙은 절대로 지향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상태 속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은 단지 각각의 법칙이 관철되는 형태뿐이다. 그리고 사회적 노동의 결합이 개인적 노동 생산물의 사적 교환으로서 이루어지는 사회 상태 속에서 노동의 이러한 비례적 분배가 관철되는 형태가 바로 이들 생산물의 교환 가치이다. 좋습니다. 자, 이 문장이 그
1868년에 막스가 이제 쿠겔만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본론 1권이 1867년에 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년쯤 지난 상황이니까 이때에도 이미 노동가치론에 대한 시비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가치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왜 하필 인간의 노동이어야 하느냐? 이걸 실증할 수 있느냐라는 식이에요. 뭐 실제로 이제 오늘날에 이제 그 대부분의 학문, 특히나 이제 그 주류 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은 철저하게 이제 실증주의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이른바 그 경험적인 통계 같은 걸로 입증할 수 없으면은 이건 뭐 과학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없는 거다라는 식의 이제 논리예요. 근데 이미 당시에도 그런 식의 그 주장들이 팽배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스의 반응은 뭐냐면은, 진짜 그 멍청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어느 국민이든지 조선어주일만 일 안 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소비해야 한다라는 거고, 소비하기 이전에 생산 노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사회가 생존을 위해서 이제 노동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 다양한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는 그 사회가 할애할 수 있는 그 사회적 총노동을 알맞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이런 요구가, 물론 모든 사회는 이러한 요구에 직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 총노동을 분배하는 과정이 무정부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자, 이런 필요성 자체는 그 사회적 생산의 특정한 형태를 통해서 지향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자체가 사회가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현상 방식, 법칙이 관철되는 형태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사회적 노동의 결합이 개인적 노동 생산물의 사적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사회의 총 노동을 알맞게 분배해야 되는데 생산 자체가 무정부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어요. 사후승인이라는 거죠. 각자가 자기 판단해서 만들어낸 상품을 시장에서 교환해 봐서 제대로 되면 문제 없구나. 제대로 안 되면은 아이고 잘못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이제 파탄 상태에 이르고 때로는 이제 경제 전체가 위기 상황, 공황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교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치가 이제 가격으로 나타나고 이른바 교환 가치, 가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사후적으로 조율되는 건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설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교환 가치, 이제 가격에만 현혹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게 뭐다? 사회가 생존을 위해서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 즉 노동이고 그게 바로 이제 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라는 건 어떤 의미다? 예, 가치라는 걸, 상품의 가치라는 걸, 그걸 얻기 위해서 사회가 지불해야 될 비용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게 이제 도대체 뭔지, 왜 하필 인간의 노동인지, 이게 막스가 특별한 어떤 이제 이른바 정치적인 불온한 목적을 위해서 임의로 가정한 게 아니라 경제를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다른 당연한 결론이다라는 거죠.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첫 시간에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을 같이 읽었는데, 이 텍스트가 우리가 읽은 1권, 자본은 1권 1편하고 동일한 범위, 그리고 이제 내용도 이제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죠. 그래서 막스는 이게 이제 부르주아제의 침묵의 음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상품과 화폐에 관한 내용만이 단행본으로 출간됐으면은 안 팔렸을 만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어쨌거나 이 책이 이제 안 팔리다 보니까 막스가 엥겔스한테 제안을 해요.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여기저기 기고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책에 대해서 막스가 이제 쓴 편지 중에 일부들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린 씨 읽으실 수 있나요, 지금? 네, 네. 네, 부탁합니다. 1장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제1장 상품과 제2장 화폐 또는 단순 유통에서는 지금 프랑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프루동식 사회주의, 즉 사적 생산은 온전시키되 사적 생산물의 교환은 조직하고 상품을 원화하면서 화폐는 원하지 않는 사회주의가 동시에 그 근저에서 반박되네. 공산주의는 무엇보다도 이 거짓 형제로부터 벗어나야 하네. 그러나 모든 논쟁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나면 자네도 알다시피 단순한 화폐 형태의 분석이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최상적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네. 예, 좋습니다. 실제로 그 1권 1편에서 우리 상품과 화폐에서 다루고 있으면서 이게 프로동식 사회주의를 완전히 이제 끝장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프루동이 결코 이제 뭐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뭐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회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스는 이제 이런 프루동식의 사조를 거짓 형제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에 어찌했던 것까지 오히려 이제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게 만드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이런 식의 프루동의 아이디어가 이제 막수주의의 차를 두고 다시 득세를 하는 중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자네도 보다시피 제1부는 본장, 즉 자본에 관한 제3장을 아직 싣고 있지 않네. 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까닭은 제3장과 더불어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며 처음부터 경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네. 뭐 자본에 관한 제3장은 우리 책에서 이제 2편부터죠.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복습을 할 거고요. 자, 이어서 이 서평과 관련해서 이제 막스가 엥겔스한테 하는 주문이에요. 민병헌 씨 마저 읽어주십시오. 자네가 뭔가를 쓰고자 할 경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 프루동주의가 뿌리까지 절멸되었다는 것. 2. 바로 가장 단순한 형태, 상품 형태에서 부르주아적 생산의 고유하게 사회적인, 결코 절대적이 아닌 성격이 분석되었다는 것이네. 네, 좋습니다. 푸르동 얘기는 아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아까도 이제 강조를 했지만은, 상품과 화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자체가 결코 절대적인 영원불변한 체제가 아니다라는 게 명확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자본주의가 영원할 불변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때로는 이제 예, 암암리에 이렇게 이제 주입받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도 아니고 영원 불변한 것도 아니다는 사실이 이미 1권 1편 수준에서 예, 확실해졌다라고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쨌거나 엥겔스가 막스의 요청을 받아서 그 서평을 씁니다. 자, 뭐 내용 자체가 뭐 상당히 또 흥미있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제 다 읽지는 못하고
그 일부만 이제 요약해서 발췌한 부분을 볼 텐데요. 예. 파트 1 부분은 우리가 그 앞서 정치경제 비판위의 서문에서 본 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본론 일권 서문에서 본 이야기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점들을 참조하면서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가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이 파트 2에서 그 해겔에 관한 이제 평가와 그 다음에 이제 막스의 그 경제학 서술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병헌 씨 읽으셨고, 그 다음에 자, 루아 씨 부탁합니다. 여기서부터요. 막스 저작, 비판 혹은 자본론에 의의 본서와 같은 저작은 애초부터 복잡한 경제과학 전체의 체계적 총괄에 부르주아적 생산 및 부르주아적 교환의 법칙들의 연관된 전개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법칙들의 통역자와 변호자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전개는 동시에 전체 경제학 문헌에 대한 비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이고, 자본론의 부재도 정치경제학 비판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나영 씨 부탁합니다. 과학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해결의 방법은 우리 앞에 놓여 있던 형태, 완전히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모습의 변증법 형태로는 결코 사용할 수 없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관념론적이었지만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이전의 어떤 세계관보다 더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논리적 재료 중에서 실마리로 삼을 만한 유일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결의 방법을 철저히 비판하여 복속시키는 것이었다. 그 막스 당시에는 이미 해겔이 한물간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해겔을 대체할 올바른 방법이 등장했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해겔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속류적인 방법들이 횡행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어서 김기수 씨 부탁합니다. 네. 해겔의 사유 방식이 그 밖의 모든 철학자들보다 뛰어났던 점은 그 저변에 거대한 역사적 의식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 형식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긴 했지만 그의 사상의 전개는 항상 세계사의 발전과 평행을 이루어 진행했으며 뒤의 것은 본래 앞의 것의 시금일 뿐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관계가 왜곡되고 거꾸로 저게 서게 되긴 했지만. 되긴 했지만 언제나 실제적 내용이 철학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는 역사의 발전과 역사의 내적인 연관을 증명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이러한 획기적인 역사 파악은 새로운 유물론적 견해의 직접적인 이론적 전제였으며 이것만으로도 논리적 방법과의 접합점을 제공한 셈이다. 이 망각된 변증법은 순수 사유의 관점에서 출발해서 이미 그러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정명옥 씨 부탁드립니다. 정치경제학 비판의 방법. 막스는 해겔의 논리학의 껍질을 벗겨서 이 영역에서의 해겔의 진정한 발견들을 담고 있는 핵심들을 끌어내는 일, 변증법적 방법의 관념론적 외피를 벗겨버리고 그것을 변증법적 방법이 사유 발전의 유일하게 올바른 형식으로 되는 간단한 형태로 복구하는 일을 맡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막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의 기초에 놓여 있는 방법의 완성은 그 의의에서 유물론적 기본 견해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성과이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엥겔스가 쓰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막스 엥겔스의 이제 저작에서는 이제 변증법과 형이상학이 서로 반대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형이상학을 관념론하고 이제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스가 이제 엥겔스가 쓰는 방식은 변증법적이지 않은 그 사고 방식을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관념론과 유물론이 당연히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 변증법을 이제 거부하고 이제 득세한 게 유물론은 유물론인데, 이게 흔히 기계론적 유물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걸 이제 막스나 엥겔스가 형이상학적 유물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출발점이 이제 뭐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제 기계처럼 이제 생각했다라고 했죠. 그런 식인데, 예.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스가 양자 모두를 극복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 변증법을 거부하고 이제 등장했던 유물론, 이른바 실증주의적 방식의 형이상학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변증법을 되살리되, 왜 변증법이 가진 관념론적인 껍질을 이제 벗김으로써 변증법적 유물론을 적용한 게 이제 막스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뭐 지나치게 단순한 도식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은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냐라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부터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은찬 씨가 읽어 주십시오. 정치 경제학의 비판은 획득된 방법에 의하더라도 두 가지 방식으로 착수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음, 역사에서도 그것의 문헌상의 반영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전은 대체로 가장 단순한 관계들로부터 더 복잡한 관계들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의 문헌사적 발전은 비판이 붙잡힐 수 있는 하나의 자연적인 실마리를 제공하였으며, 이 경우에 경제학적 범주들은 대체로 논리적 전개의 경우에서와 같은 순서로 나타날 것이다. 이 형식은 얼핏 보기에 더 명확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당연히 현실적인 발전이 추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비약적으로 또 지그재그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형식은 기껏해야 더 통속적인 것으로 될 뿐이다. 결국 논리적 취급 방식만이 적당한 것으로 되는데, 이 방식은 사실상 다만 그 역사적 형식과 교란적 우연성을 벗어버린 역사적 방식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네, 실제로 그 막스의 경제학 방법과 관련해서 논리적인 방식이냐, 이제 역사적인 방식이냐를 둘러싸고 이제 말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이제 답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역사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역사의 역사적인 순서를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역사가 이제 일직선으로 전개되지 않잖아요. 정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퇴보하는 경우도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논리적 방법을 쓰는 게 맞는데, 그럼 이 논리적 방법은 역사와 무관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를 그대로 전개하지는 않지만은 현재 시점까지 이제 다다르는 과정에서 그 지나쳐야 될 이제 과정들을 역사적인 그 이 사례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한 결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방법은 순수하게 그 현실과 무관한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형식과 교란적 우연성을 벗어버린 역사적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관련해서 오태석 씨가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에서 사유의 과정도 시작되어야 하며, 이 사유 과정의 그 후의 운동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일관된 형태를 띈 역사 진행의 영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고쳐진 영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역사적 진행 자체가 손에 쥐어지는 법칙들에 의거하여 고쳐진 영상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모든 계기들은 완전히 성숙하고 전형적 형태를 취하는 발전 시점에서 고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 3절에서 이제 화폐의 발생 기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가치 형태의 이제 발전 과정을 막스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모든 사회에서 그 동일한 과정이 진행되었느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제 전혀 엉뚱한 걸 화폐로 사용한다고 하는 사회도 있었잖아요. 커다란 돌을 깎아서 이제 쓴다든가 이런 데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라는 규정이 이제 틀린 게 아니냐라는 건데, 실제로 그런 사회들은 상품 화폐 관계가 충분히 발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을 택했거든요. 교란적 우연성이 존재하는 사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막스는 19세기 중반에 예, 화폐가 이미 등장해서 상품 생산이 일반화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했는가라는 것들을 역사를 이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한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논리적이면서 역사적인 방법이라는데 뭐 이야기하는 건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권 1편에 있는 내용들을 앵헬스가 이렇게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대단히 생생하게 다시 되짚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박지현 씨 지금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방법을 썼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역사적이고 실질적으로 놓여 있는 가장 간단한 최초의 경제적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이 관계를 해부한다. 이 관계라는 사실 안에 이미 이 관계가 서로 관계하는 두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이 두 측면을 우리는 각각 따로따로 고찰할 것이다. 이로부터 이 두 측면들의 상호관계의 방법, 상호작용이 나온다. 해결을 요구하는 모순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예, 무슨 소리냐? 가장 간단한 최초의 경제적 관계 뭐겠어요? 아마포 20m는 저고리 한 벌이라는 식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가 등장하고 이 각각을 따로따로 살펴봤죠. 예, 우리가 3절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 최종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모순들이 생겨납니다. 예, 아마포 소유자가 저고리와의 교환을 간절히 원하는데 당초에 그걸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고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과의 교환도 난항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박나영 씨 부탁합니다. 네, 박나영 씨 지금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임정빈 씨 부탁합니다. 네, 임정빈 씨도 바로 답이 없네요. 자, 김현근 씨. 하겠습니다. 네네, 임현근 씨 해주세요. 제가, 임정빈 씨 먼저 해주세요. 예, 네. 그러나부터.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추상적 사유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가 실제로 일어난 또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 과정을 고찰하고 있으므로 이 모순들 또한 실천 속에서 발전할 것이며 또 아마 해결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해결의 방법을 추적할 것이다. 그러면 그 해결이 새로운 관계의 확립에 의하여 달성된다는 것, 그때부터 다시 우리가 이 새로운 관계에 대립되는 두 측면들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 등등을 알게 될 것이다. 자, 해결의 방법이 뭐였어요? 예,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하나의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관계의 확립인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죠.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품과 화폐 사이의 대립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김영건 씨 부탁드립니다. 정치 경제학은 상품과 더불어 즉 생산물들이 서로 교환되는 계기와 더불어 시작한다. 그러나 정치 경제학에 취급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이며 최종 심급에는 계급들 사이의 관계들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언제나 물건과 결합되어 있으며 또 물건으로서 나타난다. 예, 그 1권 1편 지금 요약 복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고요. 루아 씨 부탁합니다. 이제부터요. 이제 우리가 상품을, 그것도 두 원시 공동체 사이의 자연 성장적 교역 속에서 간신히 발전해 나갔던 상품이 아니라 완전히 발전된 상품을 그 다양한 측면들로부터 고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그 두 관점 하에서 자신을 표현한다.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전개된 후에 상품은 그것이 교환 과정에서 들어가는 데서 보이듯 대립과 양자의 직접적인 통일로서 나타내어진다. 여기에서 어떠한 모순들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이 모순들을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흥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직접적 교환의 단순한 교역의 본성에서 발생하는 곤란들, 즉 이 최초의 조야한 교환 형태가 필연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불가능성 또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지적해둔다. 이러한 불가능성은 다른 모든 상품들의 교환 가치를 대표한다는 속성이 특수한 한 상품에 위탁됨으로써 해결된다. 네, 이게 바로 화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그 해결책으로서 또는 이 모순들이 발전한 필연적 결과로서 화폐. 그러나 화폐는 이전의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모순들을 운동하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다시 이 새로운 관계, 상품의 화폐로의 전환과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환, 그리고 화폐 그 자체가 분석되어야 한다. 화폐 또는 단순 유통. 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린 씨. 이 방법에 있어서 논리적 전개가 순수 추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반대로 그것은 역사적인 예증, 현실과의 지속적 접촉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 관계들의 규정들을 명료하게 완성하는 것이 처음부터 추구되면서 사회 발전의 다양한 단계들에서의 현실의 역사적 진행에 대해서도 경제학 문헌에 대해서도 언급된다. 네,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 일부만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이제 전문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제 재미있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되짚는데 대단히 이제 유용한 그 지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앵겔스의 이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무슨 소리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구의 이제 막수주의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한 20세기 사회주의 진영에 이제 부정적이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이제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이제 막스하고 앵겔스를 분리하는 데까지 이제 진행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예외가 아닌 거죠, 이 주제도. 그래서 실제로 서구 막스주의 경제학자들, 강단 학자들의 대다수가 막스의 이제 경제학 방법을 순수하게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소련을 중심으로 한 20세기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논리적이면서 역사적인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여기 것과는 이제 다른 이게 틀렸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론이 이제 서구 이론인데 사실 이제 이 논리적이면서 역사적인 방법이라는 주장 자체가 초기에는 이제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순서와 논리적인 순서가 그대로 일치한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좀 서툴게 거칠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앵겔스의 이제 서평에 이제 주목하면서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단순 무식하게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순서대로 서술한 것이 곧 논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이걸 이제 재구성한 역사가 바로 논리적 방법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확립이 됐는데 예, 보통 이제 서구 이제 막스주의 이론가들이 이걸 이제 논리적이면서 역사적인 방법을 공격할 때는 후대의 예, 제대로 이제 정립된 방식, 즉 앵겔스의 서평을 기초로 한 이런 방식을 공격 내지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초기의 이제 방식을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 이미 극복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실제의 입장은 앵겔스의 서평에서 나온 방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겠어요? 이거 이제 막스가 쓴 게 아니라 앵겔스가 쓴 거고 앵겔스가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막스를 대중화한답시고 막스를 이제 왜곡하거나 속류화시켰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 내용도 이제 그 막수주의적인 문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폄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실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접하게 된 이른바 문헌학적인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대 경제학과에 있는 김공혜 교수라는 분이 좀 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이제 학술대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분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의 이제 서평을 둘러싼 막스하고 앵겔스 사이에 이제 오간 서신들을 가능한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수집해서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은 일단 막스가 야, 책이 잘 안 팔리니까 앵겔스 당신이 좀 서평을 써서 선전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니까 당시 막스는 런던으로 이제 이주해 있었던 상태죠. 우리가 첫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그리고 앵겔스는 당시 맨체스터에 있습니다. 즉 막스 가족이 이제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제 맨체스터에 있는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막스가 서평을 써달라고 하니까 앵겔스가 답장을 보내기를 내가 이제 되도 않게 자본가 노릇을 하노라고 공부를 하도 손에서 놓은 지가 오래돼서 머리가 돌이 됐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쓰라니까 쓰기는 쓰는데 내가 혹시 헛소리를 했을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 내가 쓴 서평을 보고 얼마든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껏 고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서평의 이제 첫 번째 파트를 출판사로 보내는 게 아니라 막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앵겔스의 이름으로 실린 서평의 첫 번째 파트는 최소한 이제 막스의 검열을 거쳐서 출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쟁과 이제 공격의 대상이 집중적으로 되는 파트 2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은 실제로 서평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앵겔스가 막스한테 원고를 보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막스가 검열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서평이 출판사로 갔느냐? 출판사에도 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앵겔스가 원고를 어느 곳에도 발송한 기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겔스의 이름을 달고 서평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제시된 논리적이면서 역사적인 방법, 즉 논리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역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제 재구성된 역사적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인데, 뭐 앵겔스는 적어도 원고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가능성은 뭐예요? 실제로 앵겔스의 이름으로 실렸지만은 막스가 썼을 가능성이 이제 제일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읽는 이 텍스트가 앵겔스 이름으로 실려 있지만은 실제로는 최소한 막스의 검열을 통과한 내용이고 심지어는 막스 본인이 썼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수의 이제 서구 학자들이 이게 이제 앵겔스가 썼으니까 막스주의와 무관하고 틀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어쩌면 이제 그 사람들은 막스 자신을 비난하고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뭐 어쨌거나 이제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우리는 1권 2편부터 4편 14장까지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습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중으로는 텔레그램 방에 이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꼭 시간 내서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